사악한 신들이 강림하여 세상은 종말과 혼돈에 빠지고 인간들은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주인공은 여자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지만 어쩐 일인지 기적적으로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을 바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는 불을 다루는 능력과 사악한 신들로 가득 찬 감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할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고 동물이나 포로도 도망치거나 굶어 죽을 염려 없이 가둘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붉은 달이 폐허가 된 도시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대도시의 잔해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셰에는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악마들이 인구를 전혀 가엾게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발걸음과 힘센 팔다리는 마치 종이를 찢듯 콘크리트를 뚫고 고층 빌딩을 파괴했습니다. 악마들의 지휘 아래에는 인간의 살을 갈구하는 좀비와 언데드 괴물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존재하지도 않는 희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우리 소녀는 쓰러진 채로 계속 짓밟히고 걷어차였고 한 마녀는 그의 불운을 비웃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 입은 몸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적셨습니다. 마녀와 망토를 두른 악당은 훔친 보물을 자랑하며 비꼬는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망토를 두른 악당은 셰인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6대 지옥의 증표를 훔쳐갔습니다. 휘발유가 벌겋게 벗겨진 상처를 아프게 파고드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겼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안부뿐이었습니다. 악당은 증표를 자극해 희생자들의 해골을 목걸이처럼 두른 괴물곰의 힘을 소환했습니다. 거만한 악당은 셰인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이미 비참한 안식처로 끌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순수한 피는 다른 용도로 여전히 꽤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지만 셰에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고 반격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도망치던 생존자들은 희망을 품고 악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의 축복을 받은 가장 강력한 능력자 시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준이 마녀를 품에 안고 날아가면서 셰엔에게는 이별의 고통스러운 선물로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불붙은 라이터를 남겼습니다. 거대한 악마는 파괴적인 진격을 계속하다가 소환된 거대 곰과 마주쳤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거대한 동물은 창백한 악마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그야말로 괴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셰엔의 몸은 불길에 휩싸여 삼켜졌습니다. 그는 살이 바삭하게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간절히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셰엔은 만약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자신을 해친 자들을 절대 무사히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증오와 고통에 휩싸인 그의 오른쪽 눈은 불꽃과 하나가 되었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장은 점점 느려지더니 마지막 한 번 뛰고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불타는 힘이 그의 눈에 응집되었고 그가 느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셰에는 오랜 열병 같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땀에 젖은 채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처와 화상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정말 현실일 수 있을까? 그는 침대 주변을 뒤져 휴대폰을 찾았다. 날짜를 보니 2028년 7월 1일 종말이 시작되기 정확히 사흘 전이었다. 셔츠를 입고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욕실로 달려가 방금 겪은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평소처럼 건강했다. 오른쪽 눈에 변화가 생긴 것만이 유일한 차이였다. 불씨가 몸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불에 타 죽을 때 그의 눈은 창백한 금빛으로 변했다. 사해는 재빨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황에 적응했다. 그는 옷을 갖춰 입고 문을 나섰다.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동네는 딱히 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사흘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해질 터였다. 종말이 찾아오면 수많은 인간들이 좀비로 변하고 기이한 신들이 강림하게 된다. 일부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각성하여 능력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 저항은 무의미하다. 도시는 악마들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하고 소수의 생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우게 된다. 그의 여자친구이자 마녀인 루오란과 배신자 시준인 절친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 말 그대로 악마를 언급하자마자 루오란이 전화를 걸어왔다. 셰에는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그 마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왜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냐며 혹시 헤어지려고 하는 거냐고 따졌다. 루오란은 원래 항상 이런 식이었다.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별을 들먹이며 협박했다. 예전에 어리석고 한심했던 그는 불안해하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달래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래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마녀는 당황했다. 어차피 루오라는 셰엔이 강아지처럼 용서를 빌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셰엔은 한 번 더 단호하게 나가 결국 마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 그는 그녀의 교활한 짓거리에 진절머리가 났다. 더 이상 자신을 허울뿐인 하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그는 집중했다. 셰엔은 한정된 시간 안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편 루오란의 집에서는 그녀가 셰인을 욕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자 화가 나서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그녀의 그 개같은 놈이 감히 그렇게 빨리 전화를 끊고 차단하다니. 마녀와 스주는 방금 스매싱 피서스 한 판을 꺼냈다. 그는 셰인이 드디어 자기들의 바람을 알아챈 건지 물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루오라는 그 찌질이를 완전히 소나귀에 쥐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명령과 요구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스주는 그냥 웃었다. 어차피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 곧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영적 에너지가 가득한 고대가 보드를 수집하라는 말에 더 신경이 쓰였다. 루오라는 찌질이 남자친구가 예전에 집안의 갑옷 토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흉하고 수백 년 된 유물이 현재 셰엔의 여동생 샤오윈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했다. 루오라는 자기 개가 결국엔 항상 용서를 구하러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그냥 그 토큰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영리함에 만족한 스주는 마녀 위에 올라타 또 한 번 하이드 더 소시지를 시작했다. 그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토큰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대 석판이었다. 셰엔은 택시를 타고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여동생의 학교로 가서 토큰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일까지 내팽개쳤다. 샤오윈은 오빠의 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설명을 거부했다. 그는 그저 여동생에게 오빠를 믿느냐고 물었다. 어릴 때부터 둘은 엄청나게 가까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오빠를 믿었다. 두 사람은 자라면서 항상 서로에게 의지해왔다. 샤오윈이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빠일 것이다. 그녀는 오빠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셰는 그녀에게 짐을 싸서 바로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순순히 따르며 짐을 쌀 시간을 2시간만 달라고 했다. 셰는 왜 그녀가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말 그대로 샤오위는 세상 누구보다 오빠를 더 믿었다. 그는 그녀가 달려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윈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손바닥에 놓인 갑오가 필요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시준이 녹슨 그 물건을 이용해 어떤 포털을 열고 거대한 짐승을 소환했던 것뿐이었다. 그는 어떻게 그 뱀이 그런 신화적인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 갑자기 그의 황금빛 눈에 있던 불씨가 튀어나와 폐의 표면을 쳤다. 불의 열기로 녹슨 표면이 녹아내리며 폐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다. 이것은 6대 지옥과 연결된 고대 유물이었다. 샤오는 갑자기 일종의 웜홀에 빨려 들어가 폐의 별도의 차원 안으로 이동했다. 포털은 결국 그를 영원한 어둠으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내던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사방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진홍색 사슬이 연결된 거대한 탑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탑 안에는 온갖 시대의 괴물과 마귀들이 가득 갇혀 있었고 모두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탑 입구로 내려가자 그들은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괴물들과 마귀들은 으르렁거림과 시선으로 그를 겁주려 했고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그때 천둥 번개가 엄청난 힘으로 탑을 내리쳤고 그 번개는 감히 시안을 위협한 괴물들을 겨냥한 듯했다. 괴물들 하나하나가 파괴적인 힘에 의해 흉측한 몸이 산산조각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파괴적인 천벌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고 마치 시안 자신과 연결된 듯했다. 신비로운 힘이 탑 안의 괴물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전 자신의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들었던 그 장난기 어린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신비로운 존재의 입술이 미소를 그리며 올라갔고 그녀의 송곳니가 드러났다. 시아는 즉시 경계를 높이고 눈앞에 인간형 생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아름다운 구미호, 수다즈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새로운 지옥의 감옥장인 시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보시다시피 수만 년 전 불멸제는 태백, 태상, 삼청, 관음, 복희, 현여 등 12명의 불멸자들을 모아 함께 요마진압탑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그것은 6대 지옥이라 불렸고 세상 모든 악의 화신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온갖 강력한 짐승, 괴물, 마귀들이 중대한 죄를 저질러 이곳에 가두어졌습니다. 끝없는 형벌의 탑에서 그들은 밤낮으로 영혼을 태우는 천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선의 손에 쥐어진 사면패는 이 두려운 곳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소대제가
그를 새로운 감시자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처음 온 그를 위해 여우는 안으로 들어가 죄수들을 확인해보자고 초대했습니다. 여우는 그와 함께 걸으며 이곳에 대한 더 자세한 보고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흥미로웠던 선은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다는 듯 불길한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1층을 이리저리 튕기며 빠르게 얽히는 거친 에너지에 맞이받았습니다. 소대제는 그에게 춤추는 파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그의 황금빛 눈이 빛나며 의식이 있는 듯한 불길이 나타나 그를 사악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소대제는 그가 탑의 첫 번째 함정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하는지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 깃든 불꽃이 명화의 씨앗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그 불꽃이 그가 저승에서 죽음 이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촉매제였을 것입니다. 소대제는 또한 그의 생명이 꺼져갈 때 자신이 그와 접촉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우와 가문가시 사이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6대 지옥의 수호령이었기에 시안이 한심한 악당들에게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느낀 절망과 분노가 그의 불꽃 능력을 각성시켜 명화의 씨앗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큰 의문 하나가 풀렸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시 다가오고 있으니 그는 과거처럼 무력하고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탑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시안은 소대제에게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6대 지옥이 5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안의 영혼력이 기준이 되어 다른 층으로 가는 문이 빛나게 되며 이는 그의 현재 한계를 나타냅니다.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봉인된 존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상대하려면 영혼력을 빠르게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1층만 불이 켜져 있고 출입 가능한 구역도 지상층뿐입니다. 감방 뒤에는 익숙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준이 전생에서 소안에 타고 다녔던 바로 그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앞선 시안은 감방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그로 인해 괴물이 깨어나 무시무시한 전투에 포효를 질렀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이 마치 애완동물처럼 다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감옥의 관리인을 만나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짐승은 시안이 젊고 유망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어차피 이 탑의 죄수들은 수천 년 동안 새로운 관리인이 오기를 기다려왔으니까요. 그 짐승은 시안이 무언가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을 부르라며 도움을 자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한 흑곰은 심지어 감옥의 관리인에게 몰래 뽀뽀를 하려다 감히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로 수디제에게 걷어차이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여우는 시안을 애정 어린 눈길로 가장 먼저 핥아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인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이 천년 묵은 마왕들이 몇천 년밖에 갇혀있지 않았으면서 이미 관심에 굶주린 개들로 변해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흑곰처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죄수들은 어린 관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그가 가진 심표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새 모양의 요괴는 차라리 또 천년 동안 천벌의 번개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 앞에 굴복하는 이낫다고 여겼습니다. 수다제와 흑곰 요괴까지 포함하면 이 탑에는 전설적인 존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혀는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흑곰의 옆방에 있는 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요괴의 등을 볼 수 있었는데 근육질의 몸에 악마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괴가 몸을 돌리자 뾰족한 부리가 달린 인간형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대의 전설과 신화에서 들었던 그 요괴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뇌신 뇌진기였습니다. 수다제는 간수가 한눈에 또 다른 죄수를 알아본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계에서 괴물들은 병사, 장군, 사령관, 왕, 현자, 그 이상으로 등급이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은 탑의 가장 낮은 층에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군급 죄수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더 강해지고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마주치는 죄수들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꼭대기 층에는 현자급 불멸의 죄수들까지 갇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수다지는 노아 부인이 한때 이 탑의 신급 존재들까지 가두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사라졌다는 한숨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젊은 간수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고 결국에는 감옥 전체를 통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사예에는 이 책임의 규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탑은 그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장군급 짐승들만 해도 이미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최상층에 갇힌 죄수들은 세상을 멸망시킬 악몽 같은 존재일 테지만 아무리 끔찍한 괴물이 위에 갇혀 있더라도 결국 미래에는 모두 간수장의 통제 아래 놓인 죄수일 뿐입니다. 다가올 종말의 시대에 그는 최강자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미미한 영혼력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사염은 더 많은 방을 밝히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영혼력을 흡수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또한 영혼력은 각성 능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능력은 좀비나 변이체의 크리스탈 코어를 흡수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혼력은 오직 신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3일 후 신들이 지상에 강림하면 그의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신들을 소탕하기 전에 그는 모든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사염은 분주한 골동품 거리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전생에 누군가가 이 거리의 노점에서 속박의 선연밧줄을 우연히 발견해 강력한 능력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그 보물은 아직도 이 거리에서 팔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골동품 진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그의 명화의 씨앗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송가의 가장이자 시준의 아버지인 송텐 역시 신뢰하는 골동품 감정사 황노인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텐은 사염이 노점들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이가 골동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일렀던 것이 떠올랐고, 시준은 사염이 그저 어리석게 충직해서 조종하기 쉬운 녀석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송태는 그 젊은이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값진 골동품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황노인은 자신의 감시감만 있으면 꽤 괜찮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열된 골동품들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송태는 조상 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 그곳에서 조상들이 고대 유물을 찾아야 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황노인은 골동품 가게 문에 매달린 호리병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즉시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갔지만 이미 누군가가 먼저 차지한 뒤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또 한 명의 잘 속는 손님을 속일 수 있게 되어 기뻐했지만 그 잘 속는 손님은 바로 셰엔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호리병이 명나라 시대의 유물이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가격을만 위안으로 책정했고 셰엔은 그 비싼 가격에 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젊은 남자는 호리병에 손상이나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호리병에 금이가 있고 값싸고 끊어진 끈으로 묶여있다고 따졌습니다. 셰엔은 골동품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고 최대 100위안까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즉시 호리병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들고는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노인과 송텐이 골동품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달려들었지만 셰엔이 이미 그 보물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리병에 묶여있던 조잡한 붉은 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평범해 보이는 작은 끈이 앞으로 그렇게 값진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밧줄이라 불리는 마법의 보물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명계와 씨앗이야 덕분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법의 보물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은 그는 재미도 좀 보고 장난도 좀 칠 겸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전생에서 그의 여동생은 패를 훔친 뒤 송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떤 뒤틀린 의식의 피해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오빠는 송씨 일가 전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황노인은 호리병에서 고대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영적 기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끈에 남아있는 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노인의 안목을 믿은 송태는 호리병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사인은 교묘하게 끼어들어 송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송태는 인사를 받아주며 잠시 잡담을 나눴습니다. 눈치 빠른 사업가인 그는 심지어 사해가 가진 고대 갑오 이야기를 꺼내며 나중에 그것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대담한 제안에 대해 사해는 목소리를 높여 부유한 송텐의 이름을 최대한 크게 언급하며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송 아저씨가 분명히 매우 귀중한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골동품 거리에서 한몫 잡으려는 열성가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광적인 군중이 금세 노점 주위로 몰려들었고 유명한 감정사 황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사람들은 호리병의 1만 위안보다 더 높은 시작가를 재빨리 제시했습니다. 송태는 이어진 경매 전쟁에 짜증이 났고 자신이 먼저 그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찰가는 순식간에 2만 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골동품 애호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격을 5만 위안까지 올렸고 가게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경매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치열한 경매가 끝날 무렵 송태는 원래 가격보다 7만 위안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1만 위안만 내고 보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셰엔의 장난 때문에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송텐에게 가족의 갑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송 아저씨는 예의를 지키며 그 젊은이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이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흔쾌히 보여주었습니다.
황 노인은 이미 그 증표가 진짜 보물임을 알아차렸고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셰에는 재빨리 증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까이에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송태는 젊은 남자가 자신의 아들과 친구였던 점을 내세우며 늙은 아저씨를 위해 한 번만 부탁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셰에는 자신은 이제 시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더 할 말이 없으면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송태는 유물 감정만이라도 해주면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셰에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에게 자신의 페이팔 아이디를 보여주며 1분 동안 감정해주는 대가로 1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살펴보는데 5분을 주는 대신 5만 위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송태는 이를 악물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여기저기서 사기만 당하고 있었죠. 송 아저씨는 마지못해 돈을 이체했고 젊은 남자는 토큰을 황 노인에게 휙 던졌습니다. 호구들이 유물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는 동안 셰에는 이미 받은 돈을 쓰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충분한 양의 물과 식량을 주문했습니다. 6대지옥 감옥에 빈 감방이 있으니 거기에 물자를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쏟아지는 그에게 별도의 차원의 물건을 두면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도 보관할 수 있다며 그녀는 간식으로 먹을 닭을 좀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여우였으니까요. 그는 생필품부터 신선식품까지 너무 많은 물건을 사서 상인들이 농장을 차리려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는 금방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요즘은 정말 돈이 금방 사라지네요. 5분쯤 지나자 그는 노인 듀오에게 시간 연장을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지만 송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토큰을 자신이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이가 팔 의향이 있다고 답하자 노인들은 기뻐서 얼굴이 환해졌지만 그가 제시한 가격은 너무 높았습니다. 샤이는 0만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가득하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샤이는 재빨리 토큰을 집어들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가문에 전해 내려온 가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0만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 장로는 그 토큰이 진품 골동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치가 50만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노감정사는 협상을 하면 10만에도 토큰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송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황 장로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자비한 사업가는 아들 시준에게 전화를 걸어 몇몇 가문 사람들을 모아 샤엔과 그의 여동생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토큰과 남매 둘 다 멀쩡한 상태로 데려오길 원했습니다. 그 꼬마가 하루 종일 자신을 골탕 먹이려 들다니 복수로 그는 조상들이 하던 대로 어린 소녀의 피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샤윈이 딱 그에 맞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샤엔은 이미 송텐이 역겨운 복수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는 그 자식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후회했다. 샤엔은 이제 막 송가의 죄에 대한 빚을 받아내기 시작한 참이었다. 젊은 남자는 곧장 여동생의 기숙사로 갔고 샤윈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짐을 챙기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드디어 오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백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예쁜 여성이 달려와 남매를 막아섰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전속력으로 달려온 것임이 분명했다. 이 사람은 바이셴, 샤윈의 담임 선생님이다. 바이 선생님은 숨을 고르며 왜 샤윈이 중요한 시험이 내일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갑자기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지 그 시험이 그녀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지 물었다. 샤엔은 선생님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여동생을 임시로 학교에서 데려가려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솔직하게 밝혔다. 바이 선생님은 샤윈이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남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샤엔이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이 선생님은 그가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기를 기대했지 여동생의 미래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유망한 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바이 선생님은 샤윈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믿으며 이 젊은이가 그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열정적인 선생님은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샤윈이 임시 휴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다. 바이 선생님은 자신의 말이 선을 넘었음을 곧 깨달았지만 그녀는 그저 소중한 제자가 걱정되어서 그랬을 뿐이었다. 가족 문제에 참견한 것이 미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샤윈이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샤엔은 그 말을 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여동생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해준 바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의 표시로 그는 선생님께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진지한 어조로 그는 선생님에게 가능한 한빨리 음식, 물, 약, 무기를 최대한 비축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진통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 선생님은 그의 조언이 이렇게 암울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치 그가 며칠 안에 정말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이 선생님이 충격에 말문이 막힌 채로 남겨진 사이 남매는 자리를 떠났다. 샤엔의 집으로 돌아오자 샤위는 오빠에게 이제 그 사람이 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다. 샤위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가 곧 일어날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며칠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증표를 목걸이로 만들어 샤윈에게 걸어주고 잠시 밖에 나갔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샤윈은 밝은 태도를 유지하며 오빠가 돌아오면 푸짐한 식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증표 덕분에 샤윈은 언제든지 샤윈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지금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샤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녀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노골적으로 형제자매에 대해 짜증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화 반대편에는 그 뱀 같은 시준이 있었고 루오란에게 그 찌질이를 붙잡아 두라고 하며 자신과 부하들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샤엔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마녀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휘해 예전처럼 시준과 함께 야식이나 먹자고 그를 유혹했다. 샤엔은 이 마녀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녀를 밀쳐내고 지나쳤다. 하지만 루오라는 유난히 집요하거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동안 함께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헤어지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유치하게 질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샤엔은 그녀를 다시 한번 밀쳐냈다. 그녀와 한때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역겨웠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오라는 공격적으로 나서며 그를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 젊은이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샤엔은 교활한 마녀를 남겨둔 채 건물을 나섰다. 루오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곧 원래의 요구만 많은 쓸모없는 존재로 돌아가. 샤엔은 집 등기증을 흔들며 그 집을 팔겠다고 말했다. 마녀는 당황했다. 그녀는 결혼만 하면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을 신혼집으로 여겨왔다. 샤엔은 그 집을 팔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려고 했다. 샤엔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까지 팔려고 한다. 그 집은 핵심 입지에 위치해 최소 300만 위안의 가치는 된다. 그 집이 바로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그래서 그와 사귀었던 것이다. 재빨리 머리를 굴린 누오라는 다시 온순한 태도로 돌아가 그 집을 얼마에 팔 생각이냐고 물었다. 절차를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는 단지 100만 위안에 내놓을 생각이었다. 루오라는 깜짝 놀라 샤엔이 무슨 곤경에 처해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남자는 마녀 앞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싼 값에 판다는 가능성을 계속 내비쳤다. 그녀는 그 집을 자신이 사고 싶었지만 아직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선불로 30만 위안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 샤엔은 할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100만 위안을 현금으로 한 번에 받길 원했다. 루오라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녀는 슈준이 곧 남매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고 샤엔은 어차피 끝장이라고 알고 있었다. 설령 마녀가 그에게 100만 위안을 준다 해도 결국 그 돈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터였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속여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완료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마녀는 굴복해 거래에 동의했고 그를 최대한 빨리 부동산 사무소로 초대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루오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현금을 받으려 했고 돈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마녀의 어머니는 딸이 집 없는 남자와 사귀느라 자기 돈과 집안의 저축까지 써가며 그의 집을 사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마녀는 거의 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여전히 샤엔이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급해진 청년은 루오란에게 빨리 돈을 준비하라고 재촉하며 그래야 자신이 명의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녀는 그가 자신의 금전적 함정에 제대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그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종말이 마침내 닥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은 그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저축 100만 위안이 없으면 로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마지막 생존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 거래가 성사되자 마녀는 활짝 웃으며 그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축하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샤엔이 그녀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슈준과 그의 부하들은 무기를 들고 주거 건물 뒤편을 돌아다녔다. 샤엔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그의 여동생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다. 불쌍한 샤위는 위층에서 오빠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곧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목에 걸고 있던 부적 펜던트가 이상한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했다. 곧 슈준이 이끄는 도적무리는 아파트 문 바로 앞에 도착했다. 그 망할 놈 슈준이 문을 두드리며 샤윈을 불렀다. 그는 자신이 오빠의 친구이기 때문에 소녀가 문을 열어주길 바랐다. 노크 소리를 들은 샤윈은 문 앞으로 갔다. 하지만 샤윈은 슈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가 집에 없다고 말하며 슈준에게 왜 왔는지 물었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망할 놈은 오빠가 저녁 재료를 사러 갔고 자신은 먼저 집에 오라고 부탁받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샤윈에게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고 그녀는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갑자기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오빠의 말을 떠올렸다. 오빠의 말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오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녀는 슈준을 향해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대답에 그 망할 놈은 분노했다. 그의 친절한 가면은 사라지고 목소리 톤이 짜증스럽게 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불신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한 척하며 샤윈에게 즉시 문을 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이 자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샤윈은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슈준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미 공구 상자를 가져왔다. 그들은 그 도구들을 사용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녀석들에게 자물쇠를 따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이런 자물쇠쯤은 몇 분 만에 열릴 것이었다. 친구가 자물쇠를 따는 동안 슈준은 샤윈에게 그들의 집안 상징이 그녀의 것인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샤윈은 아무 의심 없이 오빠가 방금 달아줬다고 대답했다. 그 자식의 질문은 별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그의 일당이 자물쇠를 따는 동안 소녀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었다. 곧 그들은 정말로 자물쇠를 따는 데 성공했다. 바로 다음 순간 야구방망이를 든 양아치 무리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방어할 힘도 없는 소녀의 집에 침입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다음번엔 확실하게 하려면 더 많은 일당을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들은 샤윈을 붙잡았고 슈준은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문을 열어줬으면 훨씬 빨리 끝났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원하던 유물과 샤윈의 여동생까지 손에 넣었으니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건방진 놈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샤윈은 그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자마자 슈준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는 오빠의 친구였으니까. 슈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미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가 순진하고 조종하기 쉬운 바보였기 때문에 친구인 척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더러운 짓들을 샤윈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라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았다. 샤윈은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슈준은 오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비롯해 자신의 비열한 짓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진짜 악당임이 드러났다. 그의 손길은 역겨웠고 샤윈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그 악당은 오히려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고 만약 그랬다간 자신의 양말로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시준의 친구들 역시 그와 똑같이 쓰레기였다. 그들은 샤윈이 적정 나이인지 묻기 시작했고 시준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대답했다. 누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른다. 웃음의 주인공이 남자들을 돌아보며 주호육님 조호록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가득한 호수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들지 않아. 이곳은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곳이었고 적어도 처음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 여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껴안고 고기를 건네주며 왕이라고 불러주었다. 고기가 맛있냐고 묻자 남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다고 대답했다. 아무런 불길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흰 머리의 소녀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먹고 있는 고기가 바로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호수의 물은 피빛으로 변했다. 그 망할 놈들의 오만한 미소는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들이 있던 천국 같은 곳은 진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일부러 꾸민 수다제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비참한 놈들의 정신이 환상의 세계에 갇혀있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벌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샤윈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 놈들은 정신을 차렸고 귀신을 보고 기겁하며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상이 어디서 끝나고 현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버티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이 귀신 환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와 그의 패거리는 수많은 무고한 영혼을 죽였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 어린 소녀 앞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을 느꼈다. 그러다 그는 이 이상한 패가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주는 그것을 꺼내들고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죽일 수 없는 고장난 고물이라고 욕했다. 하지만 갑오패에 담긴 힘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폐에서 발톱 달린 앞발이 튀어나와 수준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곧바로 깨닫게 해주었다. 그 자식은 즉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폐를 놓쳤고 폐는 바닥을 굴러갔다. 마침내 그것은 샤이엔의 발밑에 멈췄다. 우리 주인공은 그것을 집어들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는 마침내 직접 그 비열한 범죄자들을 지켜보고 제대로 벌을 줄 수 있는 순간에 돌아왔다. 수준 일당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곤경에 처했는지 깨닫지만 그때 마녀 루오란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부상당한 스준을 보자마자 곧장 그에게 달려갔다. 나머지 일당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스준은 주인공이 보물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샤위는 오빠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할 시간밖에 없었다. 수적 우위와 목욕으로 자신만만해진 놈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한꺼번에 공격하며 빠르게 이기길 바랐지만 우리 주인공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패배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수다제에게 들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까마귀 장군은 자신의 힘을 써서 수준의 얼굴을 발톱으로 내리쳤지만 샤엔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토큰의 힘을 소진해버렸다. 곰 장군은 자신이 등장해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속상해했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기뻤다. 만약 곰 장군이 나타났다면 집이 분명히 박살났을 테니까. 이 아파트는 이런 강력한 존재들에게는 무대가 너무 작고 그들의 차례는 나중에 올 것이다. 이런 한심한 놈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다. 샤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 쓰레기들에게 바로 불길을 날릴 수 있었다. 불타는 깡패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겪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치 불이 지능을 가진 것처럼 방 안에서는 깡패들 외에는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불길은 엄청나게 뜨거웠고 그들이 아무리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쳐도 꺼지지 않았다. 이 한심한 놈들이 아무리 물의 의지의 구원을 바라봐도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 불길은 그들이 죽어 쓰러질 때에야 비로소 꺼졌다. 시준과 루오란 역시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제 주범인 시준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졌다. 그는 샤이엔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겁에 질린 마녀 루오라는 샤이엔에게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말고 시준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애원했다. 우리 주인공은 이런 쓰레기들에게 자비를 베풀 기분이 아니었다. 시준은 감히 그의 집에 찾아와 여동생을 인질로 삼고 증표를 훔치려 했으며 역겨운 마녀 루오라는 그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행동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샤이엔은 역겨웠고 그들은 아직도 예전의 우정을 떠올릴 용기가 있었다. 시준은 일어나서 샤이엔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사람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조용히 루오란에게 속삭이며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이니 주인공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시준은 자신도 모르게 등 뒤에서 칼을 꺼내들고 루오란과 샤엔의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계속 이야기했다. 루오란도 그와 장단을 맞추며 주인공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아무것도 없어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녀가 알고 싶은 유일한 것은 그가 어떻게 그런 힘을 얻게 되었는지였고 그걸 알게 되면 영원히 그를 사랑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마법이 통하는 듯 보였고 시준은 이를 기회 삼아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샤이는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통해 진짜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그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이 썩은 커플을 사로잡았고 종말이 오기 전 이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불길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자신이 왜 이런 힘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했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시준과 루오란 같은 더러운 존재들로부터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오물을 이 지구상에서 모두 불태워 없앨 것이다. 한편 송가의 저택에서는 일가족이 모두 모여 가주가 조상들에게 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송은 제단 앞에 절을 하며 조상들에게 가족을 축복하고 도와주어 그들의 부가 한없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그러자 제단에서 조상들의 영이 나타나 고대 영적 유물과 소녀의 피를 대가로 요구했다. 송씨가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불쌍한 고대 플라스크는 조상의 영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 조상들은 진짜 재물과 진짜 유물을 원했다.
송 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기 시작했다. 몇 분만 있으면 시준이 소녀와 유물을 가지고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후손들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 세계의 종말,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3일 후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송 씨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는 조상영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즉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대량으로 물과 식량을 사들이라고 촉구했다. 만약 조상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익숙한 세상의 종말이 곧 찾아올 것이었다. 송 씨는 또한 자신의 조수에게 시준과 그의 포로들을 빨리 찾아오라고 보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재물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저택의 대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아무도 움직일 틈조차 없었다. 현이 극적으로 등장했고 그와 함께 시준이라는 쓰레기 같은 자를 데려왔다. 이제 송 씨는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다. 시준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도착했지만 우리 주인공은 스스로 이 말벌집 같은 곳에 들어온 것이었다. 송 씨는 아들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처럼 한심하고 가난한 남자가 어떻게 감히 자기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또 가족 저택에 와서 모든 것을 파괴하며 들어올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송 씨는 즉시 일가에게 이 건방진 녀석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수십 명의 도적들이 곧바로 우리 주인공을 향해 달려들어 현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불타는 인사를 준비하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불길이 터져 나왔다. 현은 각 도적들에게 표식을 남겼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의 진영을 통과했고 불길은 그를 막으려는 자들에게만 닿았다. 이제 그는 겁에 질린 송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송 씨는 즉시 모든 오만함을 잃었다. 현의 뒤에서는 도적단의 잔당들이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우리 주인공은 이제 주범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장의 무기, 총을 가지고 있었고 주저없이 그것을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송 씨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현은 자신의 화염 조종 능력을 사용해 악당의 손에서 총을 폭발시켰다. 송 씨는 두 손 모두에 동시에 부상을 입었다. 우리 주인공은 그에게 화약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어야 한다며 비웃었다. 현 자신도 자신의 힘에 만족을 금치 못했다. 비록 낮은 레벨이었지만 공허의 불꽃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다. 이 힘으로 그는 최대 10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진 10개의 화염원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에 폭발물이 있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었다. 주인공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송 씨는 이 틈을 타 재단에 다가가 조상들의 도움을 청했다. 조상령은 송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가 파멸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화염 능력을 사용해 현을 공격했다. 악령들에 의해 증폭된 이 불꽃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우리의 주인공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송 씨와 다른 가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되었다. 이제 그는 다시 자신과 조상들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주인공에게 아주 빠른 죽음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현이 마주한 상대는 적어도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적이었다. 그것은 진짜 신이었다. 우리 주인공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송 가문이 자신들만의 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애초에 그는 단지 몇 가지 고대 유물을 훔쳐서 돈을 좀 벌 생각이었지만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그를 파괴하려는 분노한 신은 분명히 그의 계획에 없던 존재였다. 다행히도 현은 첫 번째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그 신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현을 팔이라도 되는 듯이 쫓아내려고 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송 씨는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번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은 간단했다. 우리 주인공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심지어 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공격이 있기 직전 쏟아지는 현에게 눈앞의 신이 천성적인 활용임을 알려주었다. 가문에서 피운 향 덕분에 그는 지난 1000년 동안 많은 영혼력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진짜 몸으로 지상에 강림하기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었다. 만약 우리 주인공이 그를 포획해 흡수할 수 있다면 자신의 화염 능력은 물론 영혼력까지 강화할 수 있었다. 현재 그의 폐에는 영혼력이 부족했지만 만약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현은 소다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녀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 그녀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력을 추출해 대주의 폐에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명령만 내리면 죄수 중 한 명을 불러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현은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만약 화성군을 잡는 데 실패해 죽게 된다면 그가 소환한 자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다. 교활한 소다지는 그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현은 그녀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여우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그는 세 번째 길을 택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오른쪽 눈에서 지옥불을 폐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소다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현은 만약 자신이 죽으면 지옥불이 폐를 파괴할 것이고 폐가 없으면 세상 누구도 감옥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즉, 죄수들은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들은 현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제 그를 지켜야 할 충분한 동기까지 생긴 셈이었다. 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환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그 기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많은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풀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주인공은 위대한 마귀 흑곰을 소환하기로 결심했다. 감방문이 열리자마자 곰은 밖으로 돌진했다. 그 성격을 잘 아는 소다지는 곰이 지나간 뒤 간수장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현실 세계에 나오자마자 흑곰은 불의 신을 쓰러뜨렸다. 불의 신은 그를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지만 무엇보다도 곰은 오랜만에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 가장 기뻤다. 곰은 햇빛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뻐했고 심지어 앞발을 힘차게 흔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은 곧바로 곰을 정신 차리게 했다. 현의 영혼력은 오랫동안 소환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곰에게 즉시 행동하라고 명령했다. 흑곰은 주인공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을 부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곰은 불의 신을 향해 돌진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낮은 등급의 신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불의 신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게다가 그의 신체가 경계를 넘어버려 모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불의 신은 이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었고 선은 불멸의 밧줄을 사용해 그를 묶었다. 이것은 우리 주인공의 무조건적인 승리였다. 힘을 빼앗긴 송가의 조상은 그의 후손들만큼이나 실패자였다. 이제 송씨는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무력하게 땅에 쓰러졌다. 하지만 조상을 묶고 있는 밧줄을 보며 그는 그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렸다. 그것은 샤옌이 유물을 사기 전에 가져갔던 바로 그 밧줄이었다. 우리 주인공은 불멸자를 묶을 수 있는 밧줄을 공짜로 얻게 해준 부유한 패배자를 비웃을 뿐이었다. 불쌍한 송씨는 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었다. 수천 년 동안 그의 가문이 힘을 실어준 소중한 조상이 이제 그의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결국 그의 조상인 거대한 화령은 이제 샤옌이 한 손에 쉽게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영정으로 변해버렸다. 송 가문의 모든 유산이 이제 그의 손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자 주인공은 송씨가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쥐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샤옌은 시쥔을 살려주는 대가로 송 가문의 모든 재산을 요구했다. 그건 송씨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한방이었지만 그는 종말이 오면 이 돈도 결국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동의했고 샤엔은 돈을 받아 재빨리 사용하러 떠났다. 시쥐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난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송씨는 그를 진정시키며 어차피 곧 돈이 쓸모없어질 테니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모으는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남은 부하들에게 송씨는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서둘러 자신들의 재산을 팔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전부 쌀과 물로 바꾸라고 했다. 구입한 모든 물자는 송씨의 시골 별장 지하 대피소로 옮겨야 했다. 그곳에는 넉넉한 공간과 꽤 많은 무기 비축분이 있었다. 또한 그는 부하들에게 후한 노인과 연락해 가능한 한 모든 고대 유물을 사들이라고 지시했다. 송씨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샤엔만이 처음으로 능력을 얻은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믿었고 송가의 자식들 모두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세상의 종말이 오히려 그들의 세계 지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샤엔에 대해서는 송씨는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도시에서 가장 큰 약국으로 향했다. 송가의 돈 덕분에 그는 이제 거의 2,900만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물론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는 송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잊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샤엔은 한 번에 샨킹 알약 1,000개를 주문했다. 물론 약사는 누군가가 해열과 해독에 쓰이는 평범한 약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빨리 모든 것을 사고 싶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면 그는 경쟁 약국으로 갈 수도 있었다. 물론 그녀도 손님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주문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배송에는 이틀이 걸릴 예정이었다. 샤에는 이 샹킹 아랴기 도시 전체에 10,000개밖에 없고 그중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왜 그가 이렇게 생소한 아략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종말이 시작되면 이 평범해 보이는 약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전생에서 샤에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증상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무리 여동생 샤윈이 애써도 그를 살릴 샨킹 아략을 구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샹킹 아량만이 능력 각성을 가속화할 수 있고 좀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약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미리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든 아략은 이미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샤오이는 오빠를 위해 약을 찾으려고 멀리 떨어진 약국까지 갔고 받기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샤엔의 만류도 무시했다. 그녀는 종말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던 악당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샤엔은 그 생에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송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식량을 비축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이 종말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사실 식량이 아니라 초능력을 각성한 사람들임을 모르길 바랐다. 샤엔이 만약 샹킹 아략을 잔뜩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는 마치 군대와도 같은 수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토큰을 꺼내 지옥불을 점화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송가의 조상 저택에 봉인해 두었던 화령을 소모했다. 곧이어 그는 불꽃 연꽃의 힘을 각성했고 수다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도관이 능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것을 축하했다. 불꽃 연꽃의 힘을 얻은 샤에는 이제 장벽을 깨뜨리고 환상을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주호와 육림의 환상도 우리의 영웅에게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또한 이제 그는 불의 형태를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만의 불꽃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그 화령을 흡수한 것은 샤엔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능력은 단 하나의 불꽃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흑곰과 수다지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 이 던전에 죄업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수들이 감옥장에게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들의 죄업이 줄어들고 수감 조건도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흑곰은 화령 조상과 싸우는 것을 도와 죄업을 90까지 줄였고 그 대가로 고기를 한 덩이 더 받았다. 죄수들의 이런 과도한 관심은 우리의 주인공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그는 그들을 밀쳐냈다. 천둥까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작은 이익을 위해 감옥장 앞에서 기어다니려는 이 약한 놈들을 경멸했고 우리의 주인공에게 자신을 소환하려 든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차피 그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감옥에서 도망칠 것이다. 샤에는 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 더 강한 죄수들이 있는 다음 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천둥까마귀가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천둥까마귀가 오히려 우리 주인공에게 자신을 써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샤엔의 힘이 커질수록 감옥장의 폐에도 에너지가 가득 차올랐다. 때마침 적절했다. 왜냐하면 핏빛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종말이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인공은 남은 돈을 최대한 빨리 써야 했다. 다음 날, 샤에는 보석 경매장에 갔다. 여기서 그는 매우 강력한 유물을 얻기를 바랐다. 종말이 오면 모든 일반 자원들은 빠르게 약탈당하겠지만 그것들은 좀비를 죽이거나 희귀한 유물을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 강화 코어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바로 그런 유물이 우리 주인공을 찾아와. 이 유물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능력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생에서는 한 행운아가 이 돌을 손에 넣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그 결과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점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 우리 주인공이 서게 된다. 몇 시간 후 그 돌은 300만의 경매에 붙여졌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원석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고 내부에 비추는 최소 500만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즉시 구매자들이 입찰을 올리기 시작했고 점차 400만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잣집 자식이 한 번에 500만을 불러버리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흥미를 잃었다. 이 부자놈이 이 일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가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이들은 그와 맞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기 길을 비켜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번에는 모두에게 자신의 돈으로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초대했다. 그때 갑자기 샤엔이 방에 들어와서 가격을 600만으로 올렸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학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경매 주최자 중 한 명이 즉시 우리 주인공에게 달려와 이곳은 멤버십 제도가 있으니 경매에 참여하려면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샤에는 계좌에 수천만 위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남자가 그 카드를 보자마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편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고 경매를 이끌던 여성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물론 그 부유한 자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입찰가를 700만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샤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곧바로 1천만을 불렀다. 모두가 그런 금액의 입찰에 충격을 받았다. 그 금액은 안에 들어있는 가공된 보석의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부유한 남자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그리고 부자인 척만하는 이 패배자와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물러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의 이름과 얼마나 멋진지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 다음에 그들이 다시 만나면 승리는 그의 편이 될지도 모른다. 마침내 샤에는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그는 돌이 들어있는 용기를 손에 쥐기만 해도 그 힘이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붉은 불꽃이 일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이 여기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었고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는 다음 경매품이 소개되었는데 고대의 깃털 부채의 보석이 박혀 있었다. 샤엔이 문에 다다르자마자 뒤쪽에서 괴물에 대한 비명과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목숨을 구하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부채에서 거대한 뱀의 영혼이 튀어나왔다. 이 뱀은 거의 인간과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 채 곧장 우리 주인공을 향해 날아들었다. 샤에는 이 괴물이 소환된 이유가 경매 전에 이 부채가 돌 가까이에 놓여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또한 괴물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했다. 결국 세상은 곧 혼돈에 빠질 것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가올 재앙의 작은 신호에 불과하다. 부유한 금발 남자는 전혀 겁쟁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쳐 숨지 않고 미지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는 망원봉으로 뱀을 공격하려 했지만 예상대로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뱀은 그의 공격을 전혀 느끼지 못한 듯 곧장 샤엔을 향해 돌진했다. 모두가 놀란 것은 샤엔이 뱀의 목을 잡아 불의 목걸이를 씌울 때조차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향상된 화염 제어 능력 덕분에 거대한 뱀을 제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곧바로 연꽃 화염을 발동시켰고 불길이 영체의 껍질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몇 초가 지나자 뱀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영혼 결정뿐이었다. 샤엔이 이것을 사용하면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체의 레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샤엔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샤엔이 자리를 뜨려던 순간 뒤에 있던 금발의 부유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우리의 주인공이 진정한 고수임을 알아보고 비슷한 힘을 얻기 위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려야만 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몇 시간이 지나자 샤엔의 집 앞에는 상자들과 동물이 든 오리들이 가득 쌓였다. 이 모든 것이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샤엔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샀는지 의아해했다. 대부분은 그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쁘게 여겼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다. 샤엔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심술궂은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샤엔이 절대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장아주머니가 샤엔이 소유한 창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 그 창고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물론 그녀는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들어왔고 이웃들이 모여있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구경꾼들 사이를 그냥 지나치며 물품을 사고 남은 돈으로 또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배달원이 모든 물건을 다 배달했다고 알리며 샤엔에게 물건을 직접 세어볼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내일 또 다른 차가 도착할 예정이어서 아마도 이 창고에는 물건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적어도 배달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의 능력이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샤엔은 내일 중앙 창고에서 모든 물건을 직접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장장 씨은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질투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샤엔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부모를 잃은 평범한 고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가 감히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다니 어떻게 감히 자신이 처음 점 찍었던 곳에 가게를 열 수 있단 말인가. 한편 그녀의 말썽꾸러기 손자는 오줌이 마려운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인공의 상자들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이 아이는 정말 뻔뻔했다. 그의 할머니의 반응도 옳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며 샤인 앞에서 아직 어리니 뭐든 할 수 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재빨리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아 장 씨에게 데려다 주었다. 동시에 그 꼬마는 그녀에게 황금 샤워까지 해버렸다. 뭘 기대했겠어? 이건 멍청한 중국 만화고 농담도 다 똑같잖아. 장 씨는 화를 내며 샤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애는 그냥 노는 건데 그렇게 대하다니 말이야. 물론 아이는 곧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우리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는 그의 소유물이니 그들은 멀리 있어야 한다며 문을 그들 얼굴 앞에서 쾅 닫아버렸다. 장 씨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분노로 몸을 비틀었다. 한편 그녀의 손자는 폭죽을 가지고 놀며 이웃들을 폭발 소리로 놀라게 하고 싶어 했다. 그때 그녀에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손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폭죽을 잔뜩 사서 저녁에 둘이서 있지 못할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다. 불꽃이 분명 창엔의 창고에 튀어서 불이 날 것이고 그녀는 그 후 그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남의 시선을 피해 창고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리고 모든 상자와 우리를 자신의 감옥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수다지는 모든 물자를 기쁘게 맞이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활한 여우인 그녀는 닭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샤에는 물론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녀에게 모든 물자를 빈 우리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수다지는 자신이 물자 보관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심지어 샤엔에게 동물들을 보관할 구역을 탑 근처에 따로 마련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결국 만약 동물들이 탑의 기운을 받게 된다면 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질 것이고 닭고기를 무한정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다지의 조언 덕분에 우리의 주인공은 더욱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 따라서 인간 문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다양한 동물들을 이 감옥에 더 많이 들여보내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흑곰은 샤엔에게 동물에만 그치지 말고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재배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과 비옥한 토양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감옥의 빈 감방에 끝없이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직접 재배하고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저장한 식량은 언젠가 바닥날 테니까. 다행히도 샤엔은 이미 충분한 씨앗을 구입해 두었지만 던전 주변의 땅은 척박하고 황량했다.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어서 농사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우리의 주인공은 완전히 멍청하지는 않았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교회의 빈 들판으로 가서 자신의 감옥이 현실 3개의 땅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샤에는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흙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다지는 그렇게 많은 흙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깨달았고 주인공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거의 생매장당할 뻔했다. 샤엔의 영혼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작아서 더 많은 흙을 담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톤의 흙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종말이 시작되면 주변의 모든 땅이 식물에게 쓸모없게 될 것이고 지금 이곳의 비옥한 땅이 곧 매우 희귀한 자원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한편 그의 사악한 이웃장은 교활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폭죽한 상자를 샀다. 그녀는 샤엔의 창고가 불타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손자가 골동품 거울을 들고 달려와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장은 그 거울을 손자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랐고 아마도 폭죽을 샀던 가게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자를 훔쳤다고 꾸짖는 대신 할머니에게 선물을 준 영리한 손자를 칭찬했다. 이 가족은 뭔가 이상하다. 이 미친 손자는 거울 안에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지로 그녀에게 거울을 들여다보게 했다. 거울 속에서는 고대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악마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생생했다. 겁에 질린 장은 거울을 즉시 내던지며 혼비백산했다. 하지만 손자는 할머니가 자신과 자신의 모습을 매우 좋아한다고 확신하며 즉시 거울을 다시 가져왔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 거울을 보게 했고 이번에는 악마가 이 세계로 뚫고 나와 그녀의 몸을 차지할 적합한 대상을 찾았다. 결국 장의 내면은 악마들만큼이나 어두웠다. 손자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임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내면만큼이나 외면도 괴물이 되어버렸고 손자는 그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 종말이 시작되었다. 핏빛 달은 최대 크기에 도달해 지구를 영원히 얼려버릴 기세였고 수천의 유령과 악마들이 타락한 인류를 벌하기 위해 이 세계로 쏟아져 나왔다. 한편 항구 창고 근처 해안에는 마지막 햇살이 여전히 보였고
검은 구름이 드리운 가운데서도 빛을 뚫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어선이 어획물을 싣고 도착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잡힌 모든 물고기들은 변이 되어 고름과 송곳니로 뒤덮여 있었다. 어부들은 그것들을 먹을 수나 있을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 전혀 몰랐고 물고기들이 하수와 해양 오염 때문에 변이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고 안에서는 지게차가 물건을 실으러 왔지만 창고 관리인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비겁하게 앉아 있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좀비 바이러스가 먼저 그를 감염시킨 것처럼 보였다. 지게차 운전사는 동료가 단순히 감기에 걸린 줄 알고 휴가를 내고 집에 가라고 권했다. 갑자기 많은 발소리가 들렸고 창고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창고에 산칭환이 있는지 물었지만 창고 직원은 이곳의 모든 물품은 이미 고객이 모두 구매했다고 답했다. 만약 구매를 원한다면 영업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주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주문을 처리하려고 하겠지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곳의 모든 물건을 옮기려고 했고 지게차 운전사의 반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고 인형처럼 아픈 관리자 위로 내던졌다. 같은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빨리 짐을 싣으라고 재촉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엄청난 힘으로 그 거구의 남자를 넘어뜨렸다. 창고 관리자는 정신을 잃고 인간이 아닌 힘을 가진 좀비로 변해버렸다. 다른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즉시 무기를 집어들었다. 좀비와의 싸움에서 삽이 실패한 적은 없잖아, 그렇지? 그들은 힘을 합쳐 쓰러진 좀비를 해치우고 그들의 조직 리더를 구해냈다. 좀비는 쓰러졌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다가 조직의 리더는 다리에 깊은 발톱 상처를 입었고 좀비 바이러스가 이미 그의 몸에 침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을 따르고 약을 구하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방해하려 든다면 즉시 제거해야 했다. 갑자기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다. 그들은 전혀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의 돈으로 약을 사러 온 샤엔이었고 이 불량배들은 그 약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 멍청이들은 벌써 죽으려고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리더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이 물류항 전체와 주변 건물들이 모두 자기 보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물건이 아직 항구를 떠나지 않았으니 샤엔이 그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문을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원하는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곧 아무 의미도 없어질 돈을 위해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를 팔 생각이 없었다. 샤엔은 이 도둑들에게 창고에서 나갈 시간을 1분만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쾌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리자의 시신을 발견한 그는 좀비가 이미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행하게도 이 조직원들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뒤에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샤엔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다. 그는 너무 빨라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주위를 둘러본 깡패들은 마침내 그를 발견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샤엔은 음식이 가득 든 상자 중 하나를 열고 이들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로 물류센터의 모든 물품을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네 보스의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겁에 질린 갱단 두목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일깨워주어 적들의 지식을 그들 자신에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그들이 샤엔을 털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가 그들을 털게 된 것이다. 깡패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샤엔의 불꽃 앞에서는 아무런 기회도 없었다. 몇 시간 후 만신창이가 된 깡패들은 기어서 보스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보스는 매우 특별한 여성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부하들이 약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분노했다. 갱단의 두목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가 초능력을 가졌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진짜 괴물이었다. 샤엔은 그들을 창고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았다. 그들이 겨우 문을 열었을 때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진 유일한 것은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인지였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약을 주문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그의 이름이 샤엔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공간 창고 능력을 가진 남자를 꼭 손에 넣고 싶어졌다. 갑자기 그녀의 조직의 리더가 야생 동물처럼 몸을 떨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졌다. 좀비 바이러스가 그를 이긴 것 같으니 이 여자는 당장이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즉시
바이러스가 이미 그 남자의 뇌까지 침투했으며 약으로도 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그 남자를 태우라고 명령하며 피가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 남자가 움직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그녀도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도망치기는커녕 그녀는 손에 마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살아있는 나뭇가지들이 방 안으로 몰려와 그 남자를 꿰뚫었다. 이제야 왜 그녀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분명해졌다. 좀비들이 모두 처리되자 그녀는 충격에 빠진 나머지 경비원들에게 이런 일에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녀는 약을 계속 찾아 비축하고 무기도 모으며 창고를 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준비만이 앞으로 닥칠 일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앞에 놓인 것은 진정한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샤유는 시아옌에게 왜 산칭환을 가져왔는지 물었고 그는 이제 물과 공기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미네랄 워터만 마시고 매일 산칭환을 3알씩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샤윤이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샤윤은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고 시아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도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산책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겠다고 여동생에게 약속했다. 아직 종말이 완전히 닥치진 않았지만 이미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샤윤조차도 그 분위기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마물들 때문이었고 그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이상한 소리가 이미 옆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장 씨는 이미 좀비 마물로 변해 손자를 잡아먹는 데 성공했다. 모든 이성을 잃은 그녀는 끝없는 탐욕을 가득 안고 저주를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가 난동을 부렸다. 잠시 후 집안에서는 가슴 아픈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샤윤과 함께 시아예는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다. 루알란과 그녀의 어머니는 근처를 걷고 있었다. 배신자 루알란은 시아옌과 함께 살 계획인 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 다시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그녀는 많은 돈을 빌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성형수술까지 받았다. 그녀의 생각에 시아에는 이런 미모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루알란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가 갑자기 매우 강해졌고 만약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들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시아엔을 발견했다. 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보물이었기에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갔다. 시아엔과 샤유는 동물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종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동물들이 이날따라 이유 없이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오는 길에 시아엔은 샤윤에게 곧 세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좀비가 되거나 초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해두었다. 시아엔은 자신의 전생에서 겪었던 그 아픈 경험을 여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이유를 자신이 능력을 일찍 각성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은 샤유는 왜 피신하지 않고 동물원에 온 것이냐고 물었다. 시아에는 도망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가올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힘을 각성해야 한다고 말해. 비록 그가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샤윤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그녀 역시 더 강해져야 했다. 윤 누나는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고 오빠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을 빛냈다. 그녀는 결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동물원은 겉보기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것이다. 그동안 루오란과 그녀만큼이나 욕심 많은 어머니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셰넨이 왜 동물원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루오란이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자신의 미모로 그를 매혹시키는 것이었다. 만남에 앞서 그녀는 화장을 고치기로 하고 라마 우리에 들렀지만 그들의 붉은 눈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셰넨과 그의 여동생은 거북이 공원에 도착했다. 수다지는 곧바로 나타나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다. 흑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거북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거북이는 싸우기도 힘들고 강인하며 누구보다도 오래 산다. 마침내 그들은 제대로 된 곳,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북이에게 도착했다. 그 거북이는 너무 오래 살아서 수다지와 흑곰조차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 선녀는 이 거북이가 동물원이 문을 연 날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으며 분명히 100살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거북이에게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장수 거북이, 이름은 난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이름은 다소 의외였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다. 전생에 이 거북이는 유명했다. 왜냐하면 종말이 시작된 후 한 마리 요괴가 동물원을 차지하려 했지만
이 늙은 거북이가 그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요괴를 물기까지 했다. 그들의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됐지만 요괴는 끝내 거북이의 등껍질을 뚫지 못했다. 결국 요괴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선예는 이 거북이를 설득해서 위너니를 지키게 하면 그녀는 분명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주인공은 늙은 거북이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거북이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선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연꽃 불꽃을 발동시키며 산책을 하고 나니 배가 고프다며 거북이탕을 끓이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거북이는 즉시 반응을 보였다. 거북이는 심지어 말을 하며 인간이란 항상 급하고 성가신 존재라고 짜증을 냈다. 거북이는 대답하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찾아왔으니 이야기는 들어주겠다고 했다. 선예는 곧 종말이 시작될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자신의 여동생인 윈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윈은 거북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의 이름이 난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길다. 100여 년 전 거북이는 바다에서 한 소녀를 구했는데 그 소녀가 나중에 이 동물원을 만들었다. 그녀가 그에게 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 사고로 인해 이렇게 민망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지만 0년의 수명을 가진 이 거북이에게는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 수다지와 흑곰은 즉시 이 거북이의 정기를 먹어 수백 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선예는 다시 한번 여동생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반복하며 거북이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물었다. 핏빛 달과 주변의 소란을 돌아보며 고대 거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세상에 종말이 오면 거북이들도 인간만큼이나 고통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 연못의 모든 거북이들을 요마지납탑에 숨기자고 제안했다. 그곳에서 그는 거북이들을 위한 연못을 만들고 고대 거북이만큼이나 위험 있는 존재로 키울 수 있었다. 요마지납탑이 언급되자 고대 거북이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그는 그 탑에 누가 갇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꼭대기에는 한때 이 세상을 지배했던 자가 있으며 고대 거북이는 그의 충실한 애완동물이었다. 그는 가치 없는 자가 이 감옥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못 박힌 채 수백 년 동안 요마지납탑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오기를 기다려온 것이다. 고대 거북이는 이렇게 어린 소년이 이 끔찍한 감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소풍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한 존재들이 풀려날 수도 있었다. 감옥의 관리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예는 0년의 거북이 생애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우리 영웅은 그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고 연꽃 불꽃의 도움으로 거북이의 무게를 버티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의 발밑 땅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거북이는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졌으며 그 무게의 숲속 공터 전체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로란 역시 근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선연이 그곳에 있다고 확신했고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 달리기도 전에 가발이 머리카락 한 움큼과 함께 벗겨졌다. 그건 그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붉은 눈에 라마는 이 금광캐는 여자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로라는 지갑과 협박을 이용해 가발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결국 라마에게 얼굴에 침을 맞는 것으로 그녀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저 자업자득이었으니 불평할 것도 없다.